우리가 예전에 돈과 관련된 책을 시리즈로도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그 김승월 회장이 쓴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서 돈의 속성이 뭐라고 했죠? 돈은 인격체다. 돈은 인격체다. 그래서 내가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인격이 있기 때문에 나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였죠.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원했던 게 돈 앞에 솔직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 없이는 살 수 없으면서도 돈은 별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거나 돈은 나는 뭐 필요 없어 인생의 목표 인생의 돈이 다가 아니잖아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러면 네 곁으로 돈이 가지 않는다. 이런 류의 이야기였죠. 그래서 어, 마찬가지로 이 은의 귀환이라는 책도 어쩌면 다분히 돈과 좀 연관된 그런 책들이니까 내용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은만을 가지고 책을 쓴 경우는 이제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 그런 책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한번 선정을 해본 것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한국금거래소에 가서 현재 시세를 제가 한번 본 겁니다. 오, 아침에 제가 본 건데 일단 500g 골드바가 있고 1000g짜리 1kg짜리가 있는데 그 가격이 얼마예요? 와, 500g짜리가 1억 3천만 원이고 1000g짜리가 2억 6,700만 원입니다. 와. 그러니까 1kg짜리 골드바 하나가 2억 6,700만 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우리 돌반지 받아놨던 거 괜히 팔았다 싶은 생각도 들 거고, 뭐 IMF 때 뺏겼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아무튼 지금 골드바가 이 정도 가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실버바는 얼마 할까요? 실버바는 지금 100g짜리는 사지도 못하고 500g짜리하고 그리고 1kg짜리 실버바가 628만 5천 원입니다. 이게 불과 2주 전, 2주 전만 해도 이게 얼마까지 갔냐면 거의 800만 원 조금 언저리까지 갔던 걸로 기억하죠. 지금도 쿠팡에서 1kg짜리는 1,100만 원에 팔립니다. 현재도. 그래서 금액이 근데 이게 작년 11월, 12월 달에 얼마 했냐면 25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 하던 게 지금 1,000만 원 가까이 갔으니까 거의 4배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우리 이재덕 사장님. 책상 의자를 열심히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드바 실버바를 좀 사놨더라면 하는 생각이 누구라도 다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은 그 1억 원어치 샀는데 7억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이게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살면 이게 어떻게 되죠? 부는 절대적인 겁니까? 상대적인 겁니까? 요즘에 부는 이 절대적 빈곤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죠. 상대적 빈곤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누군가가 1억을 가지고 7억을 벌었다면 자산 가치가 7억 이상 올라갔다면 나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밑으로 떨어진 것이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시면 곤란하고 내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나는 지금 가난해지고 있다. 특히나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게 환율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환율이 20% 30%씩 올라버리면 내 자산은 가만히 앉아서 30%를 도둑질 당한 거와 똑같죠. 왜냐하면 우리가 물건을 수입해서 쓰기 때문에 그 수입된 물건의 가격이 올라져 있다라고 본다면 나는 나도 모르게 내 재산의 30%가 감소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연금을 500만 원 받는다 해도 내 연금의 가치가 30%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게 그냥 가만히 뭐 이렇게 살아갈 일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뭔가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이제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돈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세뱃돈 줄 때마다 또 신경을 써야 할 거고 뭐 이렇다고 본다면 이런 이 돈에 관계된 특히나 이 은과 관계된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책을 선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근데 향후 인플레이션 발생의 가능성은 여러 가지로 지금 예견되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가 올 거냐의 문제만 있는 것이지 언제 와도 오는 건 오는 거죠.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습니다. 여기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는데 일단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무역 장벽에 따른 비용 상승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각 기업 국가별로 분업화라는 게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데서 가장 싼 가격으로 어떤 일반 그 제품을 가져다가 우리가 싸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글로벌 분업 체계가 무너지고 있고 아시다시피 뭐 미국으로 모든 공장을 다 가지고 들어와라 뭐 이러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일명 이 블록 경제화가 심화되면서 이 전체적으로 비용이 상승될 여지들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죠. 중동민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지금 뭐 요즘은 이란, 그죠? 요새는 뭐 동남아의 그뭐 태국 같은 나라들도 막 그 미국 말 안 듣고 까붑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이 국지적인 부분에서의 리스크를 항상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전환 비용이라고 하는 게 지금 또 다시 발생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등등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또
확장적 재정 정책입니다. 이것은 지금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돈을 엄청 풀어대고 있죠. 뭐 당장 풀어대니까 뭐 얼마라도 뭐 주고 하면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이것이 언젠가는 결국 어떤 시점이 되었을 때 인플레이션으로 또는 급격한 경제 위기로 작동될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도 다들 지금 계속해서 아시다시피 코로나 또는 그 전에 금융위기 우리 세계적으로 돈을 풀기만 풀었지 그거 회수할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있었죠. 조금 이제 회수하는 듯 했다가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그래서 계속 이제 달러가 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꽂아놓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자, 혹시 마이크가 켜져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토론할 때 켜시도록 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구조적 노동력 부족 문제가 있죠.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고령화 문제가 있고 이래서 계속해서 인건비 기타 등등의 어떤 이런 상승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엔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이고 뭐 그와 병행해서 요새 뭐 코스피가 5천을 넘어갔다. 뭐 거기다가 이 강력한 부동산 정책 때문에 뭐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한다.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경제 환경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무엇이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이냐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주변에 어떤 분들한테 한 번씩 물어보면 이미 코스피가 5천을 넘어서 아마 7천까지 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 조정기를 거칠 때를 대비해서 현금을 쌓아두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막 이제 정신없이 코스피에 이제 들어가려고 막 돈을 올라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또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지금 가상자산 조정을 받는 이 와중에 굉장히 지금 타격을 받은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수도권의 부동산은 뭐 지금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계실 거고 뭐 이래서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답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융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해라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다만 지금 이런 이야기들도 한 부분에는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은혜의 귀환이라는 책을 우리가 만나보는 것이니까 너무 몰입해서 듣지 마시고 이런 영역도 있구나라는 수준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책에 나오는 이제 본문 내용인데 2024년 어느 날 저는 한 투자자로부터 흥미로운 질문을 받았다. 은에 투자하는 게 정말 현명할까요? 주식도 부동산도 있는데 비트코인도 있는데 왜 하필 은입니까?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닙니다. 화폐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사실 돈과 화폐를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이나 식견을 갖고 있느냐라는 점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5만 원짜리, 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놈은 돈입니까? 화폐입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짚어보는데 여기 보면 답을 써놨어요. 진짜 돈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교환의 매개 가치의 척도는 첫째 휴대성, 들고 다니기 편해야 된다 이 말이죠. 둘째 분할성, 예를 들면 5만 원짜리를 주면 2만 원을 거슬러 받을 수 있어야 되죠. 이런 이제 분할성. 여기까지는 현대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도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장성에서 화폐는 완전히 실패했다 이 말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자산이 저장되어지는 보존성의 가치 이것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5만 원짜리, 만 원짜리는 그게 없죠.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들고 있는 5만 원짜리가 오늘도 5만 원이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물가가 인상되거나 또는 뭐 환율이 올라버렸다거나 뭐 금리가 올라버렸다거나 하면 내가 들고 있는 5만 원은 엔가는 5만 원이지만 가치적으로 보면 뭐죠? 4만 5천 원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저장성에 문제가 있다. 때문에 이놈은 뭐다? 돈이 아니고 화폐일 뿐이다. 그러니까 화폐는 우리가 굳이 종이에다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뭐 그림 그려놓는 거나 거기다 개 2마리 그려놓는 거나 그냥 종이에 그림 그려놓은 것을 약속한 것 뿐이죠. 그러니까 그건 돈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제 이 이야기를 이분이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일이 왜 벌어졌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을 폐지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은행에 금을 얼마 보관하고 있는 만큼만 종이에다가 저 화폐를 찍어냈는데 이것을 폐지함으로부터 사실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지폐, 이 화폐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냥 아무 때나 찍어내면 되는 그런 것들로 바뀌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폐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는 책이어서 이 돈과 화폐에 대한 역사 공부를 좀 하실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예전에 화폐 역사라는 책도 한번 다루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들 언급되는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반면 은은 어떻습니까? 이걸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재덕 사장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반면
은은 어떻습니까? 기원전 3000년 메소포타미아에서 1세 헬로 벌이 240리터를 살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날은 이론수로 살 수 있는 보리의 양도 비슷합니다. 5000년이 지났음에도 구매력이 유지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데나리우스 은화 중세, 유럽의 실링, 중국의 은병, 미국의 모건달러 등 모든 위대한 문명은 은을 돈으로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영어로 돈을 뜻하는 많은 단어를 곧 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위대한 돈이 왜 지금은 단순한 산업금속으로 전락했을까요? 네. 아까 이 지금 은이라는 놈은 뭐예요? 3,000년, 기원전 3,000년 전에도 메소포타미아에서 일세열로 보리 240리터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도 그 정도 은이면 보리 그만큼 살 수 있대요. 그럼 지금 세월이 얼마입니까? 기원전 3,000년이면 지금 거의 5,000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아직도 은은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 이야기로부터 이건 시작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어느 때 한번 은 화폐가 아닌 적이 없었는데 왜 지금은 은은 그저 희토류 금속의 하나로 전락해버렸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좀 흥미로워지십니까? 자, 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태어날 때는 빈부를 선택할 수 없지만 성장할 때는 가난과 부유함을 선택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은이라는 것은 이제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이 글을 다 읽으실 때쯤 여러분 앞으로 기회의 신 카이로스가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달려가고 있을 겁니다. 기회를 잡아라라고 과감하게 외칩니다. 힘껏 낚아채십시오. 기회의 여신 카이로스 이야기는 뭐 잘 아시죠? 네, 뭐죠? 앞머리는 있고 뒷머리가 없는 그 신이죠. 그래서 기회는 다가올 때 앞머리를 잡아야 되지. 지나고 나면 뒷머리는 머리카락이 없어서 못 잡는다. 뭐 그렇게 알려져 있는 그 기회의 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명 지금 작년 연말에 250만 원 하던 게 지금 1,000만 원 가까이 하면 일명 벌써 지나간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거기다가 지난주에 2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30% 가까이 폭락을 했죠. 금과 은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약간 지금 은 시장에 전체적으로 공포감 같은 것들이 조금 형성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지금 이게 지나간 건지 아니면 다가오는 건지.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금이 지금 2억 7천만 원 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죠? 그때도 다 비싸다고 했고요. 그런데 뭐 가끔 주변에 보면 개모임에서 우리 뭐 금 목걸이 하나씩 하자 뭐 이래갖고 나눠 가진 사람들은 나름 그게 뭐 제법 많이 올라져 있는 이런 경우들을 뭐 이렇게 듣곤 하죠.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문장들을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좋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뒤에 가면 집중력이 떨어질 거고 시간이 안 되면 또 다 하지도 못할 거고 해서 전체 내용을 한번 문장 제가 20개만 한번 골라서 적어봤습니다. 자, 그것은 돈이 아닙니다. 화폐입니다. 진짜 돈이 되려면 중요한 마지막 조건 가치 저장성에서 화폐는 완전히 실패했다. 요 점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닉슨 대통령 때문에 그렇게 됐다. 미국 달러는 그 이후 구매력이 96%를 잃었다. 이것이 화폐의 숙명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제로에 수렴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 화폐 시스템이다. 5천년이 지났는데도 구매력이 유지된 것이다. 정권이 바뀌고 국가가 망하고 화폐가 폐기되어도 은의 가치는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영어로 돈을 뜻하는 많은 단어들이 곧 은을 의미하고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금과 은의 비율은 대략 1대 16이다. 그런데 2025년 이 비율이 85대 1까지 벌어졌다. 이 이야기를 제가 작년 7월 달에 어디서 읽었는데 그때 제가 들어갔다면 그죠? 많이 샀다면 돈 많이 벌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과 은의 양적 비율이 1대 16 정도가 적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15대 2 정도의 비율로 금과 은의 가격이 이렇게 되어져 왔는데 금값은 엄청 올랐잖아요. 그런데 은은 안 오르다 보니까 그 비율이 85대 1까지 벌어졌었다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은을 확보했다면 이게 결과적으로 16대 1의 비율만큼 좁혀질 거니까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은이 금에 비해 역사상 가장 저평가된 상태라는 뜻이다. 마치 1970년 금이 폭등한 것처럼 은도 비슷한 재평가를 앞두고 있다. 변동성은 방향성을 가질 때 최고의 친구가 된다. 이 말도 아주 멋있는 말입니다. 그죠? 변동성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죠. 그죠? 반면에 방향성만 알면 그 변동성은 대박이 나는 거죠. 그죠? 어디로 튈지를 모르니까 변동성이 위험한 거지만 방향성 어느 쪽으로 간다라는 것만 안다면 우리는 그 변동이 큰 만큼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위기 때마다 은이 금보다 크게 오르는 이유가 여기 있다. 시장 규모가 작아서 같은 자금이 유입되어도 가격의 영향이 훨씬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실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산업적 가치와 수급의 불균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은이라는 놈이 화폐로서 저장이라고 하는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쓰여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산업 현장에서 지금 엄청 소모가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금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극히 드물죠. 금을 가져다가 뭐 막 이렇게 물건을 만들지는 않죠. 근데 은은 거의 산업에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명 지구에 있는 은이 계속 소비가 되어진다는 뜻이고 소비가 근데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점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은은 모든 원소 중 전기 전도율과 전도율이 가장 높다.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이 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은 없이는 4차 산업혁명이 불가능하다. 다음 전쟁에서 은을 확보한 국가가 승리하게 돼 있다. 반도체를 보유한 나라가 전쟁에서 지금 이기고 있죠. 그죠? 근데 그 반도체를 만드는데 뭐가 들어가느냐? 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을 가진 나라가 승리한다. 이렇게 조직의 종말은 실물 부족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날이 멀지 않았다. 금융 시스템의 모순과 거인들의 움직임이 있는데 교훈은 명확하다. 종이 은이 아닌 실물은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선물로 실제 실물로 은이 아니라 선물로 뭐 ETF나 이런 데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 종이 은 이것이 아니라 실제 은을 보유해야 한다라는 게 이 책의 결론이에요. 마지막에 가면 결국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격이 30% 폭락한 것도 결국 이 선물 시장에서 결국 나중에 은으로 실물로 대체해 줄 수 없는 부분에서 그 투자자들이 그 메이저 투자자들이 그것을 대량 매도하면서 일어난 폭락 사태였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없는 은을 있는 것처럼 거래하는 거대한 신형 창조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 모든 계약 보유자가 동시에 실물을 달라고 요구하면 시스템은 즉시 붕괴하게 돼 있다. 이 점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날이 2월 27일 뭐 디데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은 왼손으로는 종이 시장에서 가격을 누르면서 오른손으로는 실물을 싸게 사들이고 있다. 그 집에 있는 그 은비녀 이런 거 갖고 계세요, 이정수 사장님? 은비녀 뭐 은장도 이런 거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 시장으로 다 끄집어내게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다 이런 이야기고 서구가 종이 게임을 하는 동안 동양은 조용히 실물을 쌓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금은 왕의 돈이고 은은 귀족의 돈이며 법정 화폐는 사기꾼의 돈이다. 와우. 자, 이게 금은 왕의 돈이고 은은 귀족의 돈이며 법정 화폐는 사기꾼의 돈이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 무엇이 디지털 은이 될까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디지털 은은 필요 없습니다. 실물 은이 있으니까요. 금은 왕이라면 은은 민주적인 금속이다. 부자들은 금으로 재산을 지키지만 서민들은 은으로 생존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구경만 할 것인가입니다. 거인들의 게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 현재, 미래를 전체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과거 은은 역사적으로 금과 약 12대 1의 교환 비율을 가졌던 자산이다. 현재의 금은비를 기준으로 볼 때 은은 여전히 저평가된 상태다. 아까 85대 1이라고 그랬죠. 현재 은은 4차 산업의 핵심 원자재로 앞으로 수요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낮은 경제성으로 재활용이 제한적이며 이 무슨 말이죠? 금은 우리가 어떤 전자장비나 이런 데 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들어가면 그 금이 비싸니까 그 폐기물 처리하는 사람들이 그 금을 다시 회수해요. 회수해도 경제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은은 현재 기준으로는 경제성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은이 사용된 어떤 전자제품을 가져다가 다시 그걸 녹인다거나 재생 처리를 해서 은을 다시 만들어내는 비용이 그 은값보다는 아직 비싸니까 은이 어떻게 돼 회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되고 나면 그냥 없어져 버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요는 더욱 확대될 건데 재활용이 제한적이다. 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은 가격이 상승해 금처럼 재활용될 가격대로 재평가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JP 모건을 비롯한 거대 자본들은 이미 대규모의 실물 은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JP 모건이나 또 버핏,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데 전 세계 은의 뭐 30% 이상을 걔네들이 지금 가지고 있다. 왜 가지고 있냐? 무거울 텐데. 그 뭔가 이유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모든 통화 시스템이 그러하듯 달러 부채를 기반으로 한 현재의 금융 시스템 또한 무한정 지속되기는 어렵다. 이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경우 금이나 은과 연동된 새로운 화폐 질서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바젤 협약과 같은 국제은행의 약속을 통해 은의 화폐적 성격이 공식적으로 인정된다면 은 가격은 언제든지 급격한 재평가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 이게 지금 화폐로 인정해주고 있는 쪽이 지금 인도나 이런 쪽은 인정을 한다 그러는데 이게 자산으로서 화폐로 인정되어지는 순간 금에 못지않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은 투자를 확신하는 5가지 이유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의 막대한 부채, 결국 이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다음 수요와 공급의 법칙, 역사적 금은비의 회복, 거대 자본의 은매입, 각국의 은매입 현상,
이 5가지 이유로 은 투자를 확신한다. 이렇게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금 그림에 보면 은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이유 3가지라고 해서 역사적 평균가 상태, 금은 비율이 15대 1이어야 하는데 현재는 80대 1이다. 지금 조금씩 다르죠. 어디는 12대 1, 어디는 16대 1, 뭐 15대 1, 뭐 그런데 그 언저리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는 80대 1에서 85대 1 수준으로 이 언밸런스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전략적인 쌀이 은이다. AI 데이터 센터, 태양광 패널, 특히 태양광 패널에 많이 들어간다 그래요. 전기차 배터리에 대체 불가능한 소재로 쓰인다. 그다음에 한정적인 공급 부족 현상. 은의 70%는 부산물로 생산된다. 그러니까 굴이나 이런 걸 만들 때 나오는 부산물이 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정적이죠. 그죠? 많은 양을. 요새 고려 아연이라고 아시나요? 우리나라에 있는 고려 아연이라는 회사. 지금 주식 얼마죠? 한 주에? 아마 16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죠. 제가 작년에 그 회사에 강의를 갔다 왔는데 그때 그 회사 주식이 주당 아마 80만 원까지 형제는 아닌가? 동업자끼리 난이 일어나가지고 70만 원, 8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요 근자에 보니까 160만 원 가까이 하던데 그 회사가 은을 재련하는 뭐 이런 등의 일들을 하는 회사죠. 어쨌든 여기 보면 한정적인 공급 부족 현상이 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것을 증상시키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종은의 허구와 실물의 진실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뭐죠? 왜 실물을 사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로 페이퍼로 은을 이렇게 거래하는 것은 결국에 그 어떤 투기 세력들의 전형적인 어떤 음모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물 은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쭉 전체 정리를 해봐 드린 거고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 1세켈로 보리 240리터를 살 수 있다. 5,000년 동안 가치 변화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금과 은의 비율은 1대 16. 지구상 금과 은의 비율이 그렇게 지구에 존재하는 이 금속으로서의 금과 은의 비율은 1대 16 정도다. 근데 역사적으로 평균 약 15대 1의 비율을 가졌다. 근데 현재 85대 1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은이 역사상 가장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이 책을 출간한 것이 작년 1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1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 사이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3배, 4배 가까이 더 올랐죠. 그래도 이제 요 기준으로 보면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이고 다만 최근에 약 30% 가까이 폭락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물 투자자들이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 데서 오는 그 미스매치를 해소하려고 보증금을 높여버리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었다라고 해석들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혈맥이다. 은은 원소 중 전도율과 열 전도율이 가장 높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뭐 AI, 5G, 전기차, 태양광 등 4차 산업혁명의 필수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매년 10%씩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적 공급 부족이다. 은생 70%가 타 금속 물질의 부산물로 인위적 증산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산업용으로 쓰고 난 뒤에 대부분 다 없어져 버린다. 화폐 시스템의 균열, 미국의 부채가 35조 달러를 돌파했다. 법정 화폐 신뢰 하락으로 실물의 가치가 급격히 부과될 것이다. 이것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사실 비트코인 이야기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 비트코인도 요즘에 이제 원체 논란이 많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비트코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기금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자산이 보존되어지는 자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게 전기를 쓸 수 없는 곳이면 쓸 수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화폐의 조건이 뭐였죠? 이제 교환성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사용성이 있어야 되고, 저장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이제 휴대성에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전기가 없으면 휴대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변동성의 양면성과 기회가 높은 변동성, 아까 금보다 등락폭이 커서 하락 시 위험하나 상승 시에는 훨씬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다. 다만 조건이 뭐죠? 방향성이 있을 때만 그렇다는 거죠. 역사적 수익률, 1970년대 금은 26배가 상승했고 은은 38배가 상승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금은 2.5배가 상승했는데 은은 5배가 상승했다. 결론, 변동성이 확실한 방향성을 가질 때 투자자에게 최고의 수익 기회를 제공한다. 자, 종이은 시장의 조작,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종이은의 양은 실제 채굴량의 수백 배에 달한다. 실물 1온스당 종이 계약이 무려 356장이나 중첩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실물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되어지고 있는 종이은이 지금 문제다. 그 이야기고 거대 자본의 전략, 이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이제 쭉 스토리로 나옵니다. JP 모건 아시죠? JP 모건. 이제 뭐 아마 많이 들으셔서 그 JP 모건이 2020년 기준 실물 은 6억 온스를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 가능 물량의 투자 가능 물량
물량의 30%를 쥐고 있다라고 해요. 이러면 이제 얘네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올리고 내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워렌 버핏 같은 경우 1997년 1억 2,950만 온스를 매집했다. 시사점 거대 자본들은 이미 시장의 변화를 읽고 있고 대규모 실물을 선점했다라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자, 2026년 실버런을 예고한다. 실물 요구의 시작. 실제 은이 필요한 빅테크 기업들과 국가들이 실물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없는 은을 있는 것처럼 거래하는 거대한 신용 창조 게임은 즉시 붕괴될 것이다. 조작의 종말은 실물 부족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도체를 만들거나 뭐 태양광을 하거나 뭐 이런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계된 일들을 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은을 확보해야 되는데 은 가격이 막 올라가는 데다가 실물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국가가 전략적으로 이 은을 가지려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실제 중국 사례가 전 세계 은 생산량의 뭐 60, 70%는 거의 중국에서 나오는데 중국에서 은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지난달에.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미국이나 이런 쪽에 히토류를 가지고 약간의 어떤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지금 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은장악. 중국은 전 세계 정년의 70%를 은 정년의 70%를 장악하고 있다. 홍콩을 통해 은을 수입하며 공식 통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실물을 축적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은 보유를 장려하는 것은 무언가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 전 세계 지금 금과 은을 거의 중국이 막 거의 계속 쌓아놓고 있죠, 지금. 이제 그것이 뭔가 있다는 이야기이고, 탈달러화와 국가적 매집, 러시아, 터키, 멕시코 등은 달러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과 은 기반의 통화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 거래 규제를 완화하며 실물 자산을 최대로 확보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이야기도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에서 변동성, 금은 변동성이 일단 큰 건 틀림없다. 그러니 거기에 방향성만 안다면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법정화폐는 결국 실패한다. 하지만 은은 5,000년 전,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고, 여기 보면 화폐 시스템이 붕괴된 역사적 사례에 대한 이야기인데, 리카즈의 경우 현재 달러 패권이 1920년 바이마르 공화국이나 2000년대 초반 이 짐바브웨의 초인플레이션 전조하고 매우 닮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닉슨의 법칙,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그레샴의 법칙 이야기를 합니다. 그레샴의 법칙 이런 것들은 한번 이렇게 알아두시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제 소재 가치가 낮은 화폐, 악화조가 유통되면 가치가 높은 양화는 시장에서 사라지고 사람들이 금고 속으로 숨어버리는 현상. 이것을 일명 그레샴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재정 위기가 오니까 은의 함량을 동전에서 줄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순도가 높았던 옛날 화폐들을 어떻게 은을 집안에 비축해버려서 실물 은의 가치가 오히려 폭락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예를 들면 뭐 동전 10원짜리 뭐 몇 년도 거는 되게 귀하다. 뭐 팔면 10원짜리인데 뭐 100만 원에 팔린다. 이러면 그것을 유통시키지 않잖아요. 그죠? 그죠? 오히려 보관하고 어디 이렇게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로마 제국의 데나리우스, 실제 은 함유량이 줄어든 로마 제국의 데나리우스 동전 사례인데, 로마가 재정위기 때 그 은 함량을 줄이면서 생겨난 일이다. 은의 산업적 희소성, 한 번 소비되면 재활용이 어렵고 완전히 소모된다. 여기 보면 전 세계적인 그린 뉴딜 정책으로 인한 태양광 패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패널 하나당 약 20g의 은이 소요된대요. 태양광 패널 하나당 20g의 은이 소요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소모가 되겠죠. 요즘에 저도 이거 유심히 보는데, 이 태양광 패널 이거 자동차용으로 나온 거 보셨어요? 차 세워놓고 차 위에다 이렇게 패널 덮어가지고 선 연결하면 자동차 충전되는 거. 이제 태양광 패널이 기술이 계속 높아져서 이제 이걸 우리는 이제 임계점을 효율 40%, 태양광을 받아들이는 그 수율이 한 40% 이상 나오면 이제 이게 아마 굉장히 경쟁력을 가진 거다라고 보는데, 거의 지금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지금 테슬라 같은 데서 뭐 자동차 위에 샤시 이 지붕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깔아버리고 달리고 있으면 태양광으로 충전돼 버리는 뭐 이런 개념들이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 태양광 패널에 약 패널 하나당 20g의 은이 소모된다라고 보면 이게 수요가 어마어마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 및 5G 인프라, 전기차도
내연기관보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은의 양이 약 2배에 달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5G 기지국마다 이 은이 또 들어간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의료용 향균 소재. 은은 우리 뭐 아시다시피 임금님 뭐 식사하실 때 그 수라상 그 궁녀들이 이렇게 은 수저로 뭐 이렇게 떠보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그 향균 작용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의료용 붕대 수술 도구 등의 사례로 쓰여지고 있고, 은이 단순 잔신구가 아닌 첨단 산업의 비타민임을 증명한다. 그리고 거래된 은의 양과 실제 창고에 쌓인 실물 은의 양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헌트 형제가 이 은을 대량으로 매집했던 사건을 이 책에 소개를 합니다. 텍사스의 석유 재벌 헌트 형제가 전 세계 은 물량의 상당 부분을 사들여 버려요. 그러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죠. 이것을 이제 정부가 규제를 해가지고 이 형제가 파산하는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 제가 조금 조사를 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매집을 1973년부터 79년까지 했는데 인플레이션 방어책으로 은을 선택해서 그들이 돈이 많으니까 세계 공급량의 약 절반에 육박하는 2억 온스를 사들였대요. 가격이 이제 폭등을 했던 거죠. 당시에 6달러였던 은이 1년 만에 50달러까지 치솟았다. 당시 사람들은 은 수저와 장신구를 녹여 팔 정도로 시장은 광풍에 휩싸였다. 결국 이제 이 헌트 형제의 전략은 선물 계약 만기 시 현금이 아닌 실물을 요구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실물 재고가 부족했던 선물 시장 시스템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다.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결국 실버 금요일이라 목요일이라고 해서 게임의 룰을 변경해가지고 규제 당국에서 갑자기 규정을 바꿔가지고 신규 매수는 금지하고 매도만 가능하게 해서 증거금을 대폭 인상해서 담보대출을 중단시켜버려서 이제 파산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매수자가 사라진 시장에서 은 가격이 폭락했고, 헌트 형제는 추가 증거금을 감당하지 못해 17억 달러 손실을 보고 파산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종이 자산의 위험성을 지금 이분은 이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선물 시장에서 싸우다가 시스템 주권자들에게 패배를 했다. 그래서 실물 보유를 해야 된다. 조작과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자산은 오직 손에 쥔 실물뿐이다. 제임스 리카즈가 종이 은이 아닌 실물 은을 금고에 보관하라라고 강조하는 결정적인 이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갑자기 이제 오늘 이야기 듣고 막 실물 은 사러 가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사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아서들 판단하시는데 그 실물 은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금거래소에 가면 623만 원 해요. 쿠팡에서 사시면 1,100만 원인가 합니다. 근데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어서 그렇습니다. 포함된 금액이고 뭐 유통 마진에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한국 금거래소에다가 지금 신청을 하면 제가 듣기로는 지금 실물을 못 받아요. 4개월 후에 인도받는 조건에 630 얼마인가 하는 건데, 얼마 전까지 750만 원, 뭐 800만 원 가까이 하던 게 지금 조금 떨어져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실물을 대신에 뭐죠? 실물은 부가세 10%를 납부해야 됩니다. 부가세 10%를. 그래서 흔히 뭐 아마 여기 돈 많은 이재석 사장님이나 이정수 그룹 이씨들이 돈이 많은 모양이네. 이정수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야 지금 이제 증여 문제나 상속 문제 이런 것들 고민하셔야 될 때인데, 증여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증여 수단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골드바나 실버바죠. 그래서 골드바, 실버바 부가세만 내놓고 사다가 금고에 넣어놓고 금덩어리 물려주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증여나 뭐 이런 일이 된다고 해서 의외로 많이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실물을 가져라라는 게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JP 모건의 은 매집 논란. 그들은 벌금을 내면서도 매집을 멈추지 않았다. 누가 JP 모건이? 특정 대형 은행들이 선물 시장에서 공매도를 통해 은 가격을 억누르면서도 뒤로는 막대한 양의 실물 은을 창고에 쌓아두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은 가격이 30% 폭락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겁이 나니까 실물을 내다 팔겠죠. 이때 이걸 사들인다 그 말입니다. 이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 기만적 이중 전략, 가격 억제,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공매도로 은 가격 상승을 인위적으로 차단하고 저점에서 매집하는 일을 하고 있고, 현재 전 세계 실물 은의 약 30%를 JP 모건이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 이런 이야기들. 자, 아까 앞에서 우리가 했고, 베네수엘라는 지금 사실 아시다시피 경제 체제가 무너진 나라죠. 그래서 뭐 화폐 가치가 완전히 뭐 그 똥값이고 뭐 종이 지나지 않는 그래 돼 버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은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뭐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멕시코 사례, 페소화 가치 폭락에 대응해 은화의 법정화폐 제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진짜 돈으로서의 은, 물리적 독립성, 전기가 없어도 국경을 넘어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실체적 자산이다. 비트코인을 이야기할 때 금이 아무리 많아도 금을 뭐 싸질머지고 도망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게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할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비트코인이 지갑만 들고 가면 되니까 가장 좋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있었는데, 뭐 여기서 보면 전기가 없어도 국경을 넘어도 변하지 않는 가치. 이게
은이다라는 이야기를 적고 있죠. 자, 이제 은의 귀환, 화폐 리셋 시대의 선택. 에, 요거 볼까요? 실물, 시스템 붕괴의 유일한 보험이다. 시스템 붕괴가 뭐죠? 지금 달러 체제가 붕괴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 수도 없이 들어서 아실 테고, 거기에 이제 안 넘어지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미국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화폐 시스템의 종말과 은의 본질적 가치, 법정 화폐의 한계. 1971년 금태환 정지 이후 55년간 지속된 현 체제는 정부의 약속에만 의존하며 달러 구매력의 96%를 소멸시켰다. 이게 한국 짜장면 가격이 70배가 상승했다는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지금 요새 짜장면 얼마예요? 7,000원 하나요? 7,000원. 그러면 예전에는 70년대는 한 100원, 200원 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짜장면 가격이 70배가 상승했다. 무슨 말이에요? 돈이 그만큼 가치가 없어졌다는 뜻이죠. 불변의 가치 주장성. 그런데 은은 지금도 가격이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여기 보면 전고체 배터리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리튬 배터리 이야기할 때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배터리의 마지막 단계라고 해서 그 삼성 SDI가 이걸 만드는데 킬로그램당 배터리 하나당 1kg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러면 이제 은은 지금 엄청나게 소모가 되겠죠.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뭐 로봇이 나온다 해도 그놈이 다 배터리가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종이 은 시스템의 붕괴이기, 실물 대비 종이 은의 비율이 100대 1에 달한다. 기업의 실물 인도를 요구할 경우 현 금융 시스템은 즉시 붕괴될 실버런 위험에 처해져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JP 모건이나 이런 이중 전략을 쓰고 있다. 금은비 수령, 그러니까 아까 85대 1 정도의 이 갭 차이가 언젠가는 좁혀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책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 개념은 이해가 되셨죠? 앞에서 제가 인포그래픽으로 설명을 좀 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요 내용이었죠. 제가 이 정리한 내용을 노트북 LM이라는 AI에게 주고 이 내용 전체를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라고 명령을 주니까 이걸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지금 노트북 LM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뭐 주저리 말이 많았는데 이 모든 것을 한 장으로 딱 요약해서 정리를 해주잖아요. 좀 AI가. 그래서 요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급격한 그 금융위기에 대한 리스크도, 예를 들면 지금 코스피가 5천 이상 올라간 부분에서 언젠가 조정이 올 것이다라는 부분은 뭐 이건 틀림없는 사실일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전체 시장이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반면에 화폐 가치는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찌됐건 실물에 대한 부분을 일부 포션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어떤 실물을 가질 것이냐? 금을 가지기엔 지금 경제력이 따라가지 않죠. 그렇죠? 금은 원체 지금 뭐 비싸 버리니까. 그런데 은이라는 놈이 아직은 만약에 실물에 투자를 한다면 일정하게 고민을 좀 해볼 수 있는 지점이지 않느냐라는 정도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뭐 실물 자산은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때 부동산에 우리나라는 70%가 가 있죠. 자기 자산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 그래서 그걸 일명 금융자산으로 좀 전환을 시켜야 되고, 또 일정 범위 내에서는 이런 금이나 은 같은 이런 실물 자산도 확보를 좀 해라. 뭐 이런 맥락에서 설명을 이해를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서로 한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재미나는 세상 만들기 박수 선생님, 은비녀 갖고 계세요? 은비녀? 없습니다. 은장도 있으세요? 은장도? 없습니다. 그러면 은숟가락도 없어요? 숟가락은 있는데 진짜 이렇게 순금 99.99%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 예. 그래요. 자,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오늘 음. 진짜 아쉬운 게 목금 이틀 동안 농장 가서 이래 오랜만에 일을 좀 했더니 눈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 예, 그래서 농부는 뭐 봄부터 가을까지 한 6, 7개월 일하는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한 11개월 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개월도 노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야, 정말 농업으로 가실 분 전혀 가시지 마십시오. 아주 이렇게 그 획기적인 농업 아니면은 취미로도 안 됩니다. 예, 저는 3평 이상 텃밭을 하지 마라. 이게 제 진조입니다. 예, 맞습니다. 3평 이상이면 골병된다. 그래서. 네. 자, 오늘 은 이야기 들으시고 어떠셨어요? 이번 세뱃돈을 은을 좀 사가지고 하나씩 던져주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한데.
어떠셨어요? 저도 저는 여기 뭐지? 기념 주화하는 그 사이트를 좀 자주 이용하는데, 거기에서 그 실버바가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340 했거든요. 근데 예, 지금 700만 원이 넘어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속쓰려 죽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작은 저거라도 이렇게 은화라도 이렇게 하려고 봤는데 이렇게 작은 것도 30만 원 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현금으로 종이 돈 한 2장 주는 게 낫다 싶습니다. 네, 그러시네요. 다들 아마 이거 은 가격 올라가는 거 보고 아쉬워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 많이 조정됐죠. 네, 이게 지금 600, 오늘 이게 아침 시세예요. 아침에 제가 금거래소 들어가서 찍어온 건데, 아침 시세가 628만, 저기 이제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쿠팡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1100만 원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정도의 갭이 왜 생기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누가 한번 이정수 사장님 어떠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 실물과 이런 거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들었는데 오늘 이 책을 기준으로 또 우리 최병철 원장님이 안내해준 이것들을 하면서 이게 딱 한 대 맞은 느낌. 한 대 맞은 느낌이고 또 어떨 때는 제 주변에 뭐 4만 원에 금을 4만 원에 샀는데 지금 뭐 100, 이래 올랐다 하고 금 자랑하고 하는 그런 분이 있어도 저는 이제 기똥으로 들었어요. 음, 뭐 돈 두면 뭐 하냐. 우리 지금 뭐 사용하는 게 가장 그거지. 활동하는 게 가장 그거지. 이렇게 막 이렇게 쌓아두고 모아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죠? 이 산업과 또 이게 흐름과 이런 것들 했을 때 그냥 흘러 지나갈 수는 없는 참 중요한 시간에 우리 원장님이 또 안내해 주셨구나. 지금부터 관심 가지고 시세를 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강하게 했어요. 저는 막 이렇게 금반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별로 선호하지 않고 또 쌓아두는 것보다는 이건 자꾸 흘러가지고 누군가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막 이런 것들로 했지 쌓아두는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되게 좀 별로 안 좋아했는데 필요로 오늘은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현금 들고 있으면 장땡이다. 물론 어떤 실물 가치나 유가증권 같은 것들이 이제 폭락을 할 때, 거기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맞는 말인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돈이 내 돈이라는 게 아니죠. 난 가만히 맞아요. 있어도 얘가 올라가 버리는 순간 내 돈의 가치가 떨어져 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흐름들을 외면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특히나 요즘 이제 부자들은 뭐 원체 이 골드바나 실버바 가지고 증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도 돈이 좀 있는 분들은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없어서 뭐 고민할 일이 없는데 있는 분들은 예를 들면 골드바 2억 6천짜리 하나 사서 자식을 주면 근데 그 자식이 그걸 들고 있으면 이 세무서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죠? 예. 그걸 팔아서 뭐 물건을 살 때 너도 이걸 어디서 났냐라고 추적할 때는 알게 되지만 그 자식이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뭐 조금씩 이렇게 갖다 쓴다면 이거 알 수 없는 거죠. 이게 약간의 뭐 탈세인지 아니면 절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수단으로 실제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누가 한 말씀 하실까요? 오늘은 화면 켜신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최영우 원장님 화면 켜셨네. 오늘 어디 사무실에 계신 거예요, 지금? 차로 이동 중인데요. 이동 중이세요? 네. 제 주변에 가까운 분이 세뱃돈 줄 때마다 은화를 주더라고. 오, 우와. 오래됐어요. 오늘 그분이 새삼스럽게 좀 보입니다. 아, 맞아. 평소 그분만을 제가 별로 신뢰를 안 했는데, 오. 오늘 좀 전화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다들 뭐 느낀 점이 아니라 그냥 아우. 아쉬움만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예. 또 누가 말씀하실래요? 이재덕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새삼스럽게 또 이렇게 독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제가 듣겠습니까? 이거 출근해서 열심히 일만 하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성취를 할 수 있다고 늘 일만 하고 살았는데 뭐 이 책을 또 사서 읽는 스타일도 아니고 해서 오늘 또 이런 또 희귀한 책을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뭐 혼자 스스로 읽었으면 내가 이만큼 느끼지는 못했을 거예요. 뭐 금은 왕의 돈이고 은은 귀족의 돈이며 법적 화폐는 사기꾼의 돈이다. 이런 이야기들, 야 너무 이렇게 좀
와닿고 뭐 어떻게 제 생활에 접목을 하느냐 뭐 그거보다는 이게 희소성 가치가 있는 어떤 실물 자산 이것도 어떤 돈을 버는데 재산을 축적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 정려의 어떤 절세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뭐 이런 책들도 가끔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좀 새로웠습니다 느낌이. 오늘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이제 이번에도 이제 신입사원들 그 연수를 시키면서 제가 느낀 게 걔네들 연봉이 한 7천 정도 돼 신입사원인데. 와우. 예, 그러면 그 7천만 원을 받는다는 어떤 그 약간의 그 들뜸 같은 게 있죠. 그럼 과연 그 7천만 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7천만 원의 가치가 있느냐의 문제죠. 그죠? 예. 근데 이 근로자들이 항상 이 착시 현상을 일으켜요. 예, 한 5천, 7천 이래 받으면 내가 많이 받는, 신입사원이 그렇게 받으면 내가 많이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반대로 뭐예요? 자기가 그 돈을 가지고 구매력을 행사했을 때의 파워는 그만큼이 안 나오는 거죠. 예,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7천도 안 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겁니다. 예, 지금도 4천, 5천, 3천 이렇게 받고 일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상대적 괴리감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이런 지식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김송 회장 이야기를 아까 했지만 내가 있다고 인격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박수현 선생님은 자기 주머니에 돈이 얼마 들어있는지 아세요? 내 지갑에 만 원짜리 몇 장, 5만 원짜리 몇 장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아시나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네. 여기 그 카드 지갑에 5만 원짜리 하나 있다는 거는 그 정도는 압니다. 요약이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누가 나를 전혀 몰라줘요. 내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그냥 어여 이래 불러 나를. 그 나를 어여 이래 부르는 사람한테 내가 마음이 가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지갑에 들어있는 돈의 액수와 정확한 금액을 모르는데 그런 사람을 그 돈이 좋아하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돈 인격체라는 말은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덧붙이는 말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나를 소유한 나의 주인이 되게 무식해. 예를 들어서 금융 지식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 옆에 그 돈이 계속 머물려고 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오늘도 이제 어쩌면 그런 금융적 지식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부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은이라고 하는 것도 뭐 이런 것도 있구나. 이제 저는 특히 주목하는 부분이 이제 산업에서 수요가 된다는 점에 좀 방점을 찍는데,